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지금 네. 공급망 쇼티지라 그랬는데 중국이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형태가 될 거고 중국 정부조차 관리가 안 되는 진짜 수급의 문제라면 이거 언제 좋아질지 우리 모두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따져보니까 중국 정부는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면 이 공급망 쇼티지에 의한 인플레이션 문제는 그렇게 한없이 걱정할 문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중국도 그 피해자인데 자기네가 미쳤다고 여기다 불을 지를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중국 얘기 요즘에 참 말이 많습니다. 네. 뭐 헝다니, 뭐 전력난이니, 공동부유니, 시진핑이 욕심이니, 요건 좀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인모스트의 중국에 대한 의견은 저희 그 인모스트 TV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들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저 중국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들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견이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의견이어서 아마 오늘까지 정도에서 인모스트가 투자한 중국에 심천 투자했던 것들은 다 이제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심천 매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저희 고객들이 손해 안 보고 심천 주식을 팔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이 그 코덱스 심천이라는 ETF 운영사예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크레인 베넥벡터스라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에 저희가 다 연락을 해서 삼성자산운용하고 그다음에 베넥벡터스도 그 미국 담당자와 통화를 계속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매도를 낼 때 그쪽에서 유동성 공급을 해줘서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고 매도가 되도록 사전 협의를 다 한 상태에서 며칠간에 걸쳐서 지금 한 2주에 걸쳐서 저희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저희가 좀 좋았던 건 우리 고객들의 그 가격을 지금 저희가 언제부터 투자했나 봤더니 심천 같은 경우는 작년도 3월부터 투자했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심천, 코덱스 심천 같은 경우에는 한 7,000원대에서 8,000원 쯤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14,000 얼마에 팔았으니까 네. 그때 들어왔던 분들은 사실 거의 2배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 CNXT 그러니까 베넥펙터스가 운영하는 심천 인덱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불대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우리가 요번에 47불, 50불 안 되는 가격에 아마 매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렇게 애써서 올라간 뭐 한 50%씩 이렇게 100%씩 상승한 그 주식을 이번에 이런 어수선할 때 매도하려고 생각을 하면 아깝잖아요. 네. 예. 우리가 팔아서 우리 가격을 떨어뜨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각각 운용사다 연락을 다 해서 그쪽에 유동성 공급을 다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우리 고객들은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중국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심천에서 다 빠져나온 이유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당분간은 좀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조금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특별히 헝다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글로벌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걸로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어디서 가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을 때 리먼 사태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사실 리먼 사태에 직접 그 피해자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 한국의 증권사들이 리먼이 부도가 나고 나서 이제 쉬쉬하면서 처리했던 손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먼과 한국의 증권사들은 서로 거래를 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먼 브로더스에다가 한국의 삼성증권이 이제 거래했기 때문에 보낼 돈이 있으면 리먼이 또 삼성증권에 거래 때문에 보낼 돈이 있는 경우는 서로 상계하는 그런 거래들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월 언제든지 간에 리먼이 줄 돈이 있고 삼성이 줄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리먼 한쪽이 부도가 나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삼성증권에서 리먼에 줄 돈만 가득하고 받을 네.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안 되죠. 땡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줄 돈만 많았는데 상대방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반대면 어떻게 돼요? 리먼이 줄 돈이 많고 우리가
줄 돈은 좀 적은 상태라면 리먼이 없어져 버리면 못 받게 되니까 그렇죠. 손실이 커지잖아요. 네. 사실 리먼 브러더스 부도 났을 때 한국의 증권사들은 많이, 그러니까 회사마다 차이가 좀 컸어요. 제가 아는 어떤 증권사에 제 친구가 그 리먼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 그 날라가는 상황이죠. 빚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이란 게 받을 돈이에요. 네, 받을 돈을 날렸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리먼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처리를 했는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간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국은 개방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어떤 헝다가 부도가 나도 미국의 지금 직접 달러 부채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그 걔네들 전체 부채 중에 10% 이렇게 그러니까 개방된 정도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리먼처럼 서로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의 금융기관에 악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먼이 부도 나면 만약에 한국에 있는 증권사가 너무 준 돈이 커서 이걸 못 받으면은 부도 날 정도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리먼 때문에 부도가 나버린다고요. 헝다도 마찬가지. 헝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가 있는데 헝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이 금융사도 같이 부도가 나버리는 상황이 되려면 서로 거래를 크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금융 개방이라고 해요. 네. 중국은 금융이 개방된 게 10% 미만이에요. 중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놀라지 마십시오. 3%밖에 안 돼요. 97%가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기보다는 중국 내 투자자들입니다. 예. 거의 자기네끼리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가야 할 길은 멀고 큽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국 시장에 30%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예. 그런데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투자할 것도 많고 규모도 큰데 3%밖에 안 되니 앞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겠죠? 네. 근데 다 이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있던 돈도 빠졌어요. 왜? 중국의 시진핑의 정책에 대해서 일단 리스크 회피가 있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헝다가 부도가 그냥 얄짤없이 나더라도 금융위기를 가져올 글로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헝다를 통째로 부도내는 상황을 가져가진 잘 않으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헝다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력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정도, 그다음에 글로벌 뭐 리스크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 얘기 드리고 중국 내에서 헝다가 영향을 끼치는 게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항생의 중국 본토 부동산 및 대형 금융주 지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항생 지수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 종목들, 그 다음에 대형 금융주, 은행입니다. 네. 예, 얘네들의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동조화돼 있죠? 그렇네요. 예, 이번에 그 부동산 지수가 빠지는데 대형 금융주도 같이 빠졌죠? 보세요. 하락으로 지금 내리꽂고 있는 중 아닙니까? 네. 그럼 왜 부동산 기업들과 대형 은행이 같이 움직일까요? 대출 때문에. 맞습니다. 항생가 그 헝다가 대출을 한 커다란 은행들이 좀 굉장히 많죠. 지방은행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헝다 사태는 중국 정부가 관리가 들어간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왔고 본격적으로 6월부터 정리했기 때문에 중국의 그 국영은행들은 다 익스포저를 없앤 상태예요. 이제 지방은행들은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지금 헝다가 제가 기억은 1조 8천억을 네. 요번에 빚을 뭐 지분을 하나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권사 그 투자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 헝다가 팔고 그 투자 회사가 그 지분을 사가면서 네. 헝다가 1조 8천억을 벌어 가지고 그걸로 빚을 갚는데 쓰겠다고 어저께인가 오늘 발표 났어요. 이거 그들이 원해서 했을까요? 시켰을까요, 정부가? 당연하죠. 예, 국영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대형 금융은행과 부동산 회사가 같이 가냐면 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떠안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중국은 이런 상황. 작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인덱스에 그냥 투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 인덱스는 중국 은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당연하죠. 제일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탄탄하고 안전하잖아요. 외국인이 제일 선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 1, 2년 동안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왜? 시진핑이
여러 가지를 떠안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했듯이 보조금 같은 거 주거나 여러 가지 그 성장 산업을 육성할 때 은행한테 그냥 강제로 떠넘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죠. 네네. 그럼 은행의 채산성은, 은행의 수익은 어떨까요? 안 좋아지죠. 그럼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주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본토 지수들의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토 지수는 죽었다 깨나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덱스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 안에 탄탄하고 안전한 기업들이 더 많이 빠집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그거를 강제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 지수 빠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국내 영향이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중국 대형 금융주 지수가 코스피를 사는 외국인과 또 동조화돼 있어요. 중국의 대형 금융주 지수가 빠질 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순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을 지속적으로 사거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 들어온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그걸 말해주거든요. 지금 환율이 어때요? 원화 환율이 약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죠. 네.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을 때 외국인들을 사는 거는 안 하죠, 잘. 그죠? 환율로 투자하니까 외국인들은.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까지 이 헝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국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국내 말고 중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저렇게 치솟아 올랐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아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헝다는 글로벌 위기를 가져오진 않지만 최소한 중국 자체에는 위험을 증가시켜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건 전에 설명드렸죠. 등급이 낮은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그 채권이 위험해졌다는 뜻이고, 네. 이게 벌어지면 스프레드가 높아진다 그랬죠. 지금 한없이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네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헝다 문제는 글로벌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중국 문제는 분명합니다. 자체적으로는 큰 불이 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아시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다의 영향은 작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최근에 골드만삭스라든지 몇 개 글로벌 IB들이 중국 성장률을 5.5까지 하향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투자하는 데는 좀 참고해야 한다. 근데 한국도 보면 네. 중국이 휘청거릴 때마다 한국도 같이 좀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방금 이런 헝다의 위기가 중국 내에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 국내 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요인이 주고 될까요? 있죠. 지금 원화가 그 1180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더 고점을 찍는 이유들은 위안화의 영향을 받는데, 위안화와 원화는 상당히 동조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교역 관계상 50% 이상 중국의 영향을 받아요. 또 위안화와 원화는 거의 80% 동조가 됐던 적도 종종 있을 정도로. 최근에 원화가 약세인 이유는 위안화 약세 탓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쉽게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런 사태들이 길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고객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런 위기들이 있는 9월, 10월에 투자하자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죠. 원화 이제 달러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10월 중간에 이제 좀 더 빠지면 살려고 대기한 자금들을 갖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 이거 달러 지금 바꿀까요? 나중에 바꿀까요? 물어보느냐고. 원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원화가 그렇게 쉽게 강세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시멈 지금보다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는 거죠. 1180원, 제가 1185원 찍었는데 1190원, 2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게 더 여기서 1200원, 1220원, 30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해도 쉽게 또 강세로 돌아서지 못할 거니까 사실은 환전하는 데에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또 다른 문제, 전력 공급 위기가 터졌는데, 이 문제는 다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현황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만약에 중국 전력 공급,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력 공급을 못 받아서 운행이 중지됐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 또 이런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네. 생각을 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헝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헝다가 부도 위기가 나고 저렇게 나왔는데 저걸 중국 정부가 모르고 당했냐
알고 당하고 있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헝다는 왜 바로 위기감을 조성하지 않았냐면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고 올해 6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은행들에 대해서 이 부분의 리스크 익스포저를 줄이라는 명령도 다 내려왔었고 이미 중국 정부는 헝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분을 알고 관리해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는 잣대를 갖고 그냥 좀 더 개입할 건지 아닐지만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태로 보여졌었어요. 마찬가지 중국 전력 공급이 쇼티지가 났고 공급이 중단돼서 기업들이 섰는데 네. 이게 중국 정부가 정부의 뜻으로 한 거면 문제는 훨씬 더 가벼운 문제입니다. 멈출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쇼티지가 나서 실제 전력이 부족해서 전력 공급을 못해서 블랙아웃돼서 서 있는 거라면 이건 중국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장기화돼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중국 전력 공급 위기를 볼 때 첫 번에 그거부터 봐야 해요. 중국이 의도한 거냐, 관리하에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냐. 그런데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시장에서 좀 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중국은 화력 발전 비중의 70% 그러니까 전력 생산 전체 중에 화력 발전이 70%를 차지하는데 이 화력 발전의 80% 정도가 석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석탄은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석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중국 정부와 호주가 대판 싸웠어요. 근데 중국 수입에서 호주는 2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만약에 석탄을 안 주면 중국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전력 공급 위기가 온 건지를 일단 따져야 돼. 만약에 그런 거면 대책 없어. 호주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시진핑 얼굴 보세요. 화해하게 생겼나?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돼 이거는.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오른쪽 아래 보세요. 호주산 석탄 수입은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2021년 초부터 그냥 제로예요. 그렇네요. 한 톨 하나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이런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따지는 게 오른쪽 아래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트예요. 만약에 수입량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전력 공급 위기가 온 거라면 수입은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호주 같은 데는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죠. 그죠? 여기네요. 그쵸? 그런데 네.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면 수입량이 어때요? 낮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5년 동안 수입량 기준으로 상위 20%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수입을 제대로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호주가 안 줘도 네, 대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호주가 안 줘서 이 사태가 온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무슨 문제일 거냐라는 게 있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관리하에 있는 건지 아닌지 생각하려면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전력이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주거용이냐 산업용이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거용 수요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산업용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또 조절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왼쪽 위에 걸 보세요. 이번에 전력 공급을 부족하게 만든 건 전적으로 주거용 문제였어요. 예, 보시면 이 최근에 지금 2021년 5, 6월에 보면은 산업용 수요는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주거용 수요는 한껏 올라가 있죠. 네. 역사상 최대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이건 근데 왜 이렇게 주거용 수요가 올라갔나요? 이거 비트코인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중지한 지 몇 달 됐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전기차? 중국에 재난이 많았습니다. 어. 원래 주거용 수요는 7, 8월이 원래도 극성수기고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계절성으로 봤을 때 오른쪽 아래 보세요. 그 주거용은 보시면 매년 7, 8, 9월에 최고 높죠. 원래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물난리, 불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어요. 이 계절적 수요와
대난리가 겹쳐지면서 주거용 수요가 최고를 쳐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이번에 전력이 부족했어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그런데 주거용은 계절성을 많이 띱니다. 이제부터는 겨울이 되면 전력 수요가 주거용은 어떻게 돼요? 늘겠죠? 줍니다. 보세요. 오른쪽 아래 보세요. 이거 계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자꾸 뜨문뜨문 설명했는데 오른쪽 아래를 잘 보시면은 일단 주거용 색깔은 까만색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차트는 평균을 보이는 거예요. 몇 년치. 10년치 같은 걸 보여준 거예요. 10년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주거용은 7, 8월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11월이 되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기는 중국에 한해서는 겨울에 덜 쓴다는 거예요. 여름에 훨씬 많이 쓴다는 거예요. 반대로 산업용은 어때요? 반대로 산업용은 여름에도 높지만 겨울에 더 높죠. 그렇죠? 네. 계절성을 반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중국의 전력 부족이 주거용 때문에 왔다면 이제 실제 수요가 좀 더 적어지는 기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겨울로 가니까. 주거용에 의한 타격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네요.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저희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뜻이다. 이 정부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말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제도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시진핑이 2030년 탄소 배출에 대한 양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는 거예요. 네. 자, 탄소 배출량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탄소 배출량이 단연 최고는 석탄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은 탄소 배출량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발표한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럼 맞추려면 석탄으로 돌아가는 회사, 산업은 좀 미안하지만 쉬라는 거예요. 좀 가동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뭐하고 만났어요? 내년도 2월 달에 있는 동계올림픽과 만난 거예요. 중국의 동계올림픽을 시진핑은 멋지게 장식하길 원합니다. 그때 뭘 발표하길 원하냐면 탄소 배출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전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적으로 시마다 그 지역마다 전기를 세우는 정책을 아예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3가지를 따져가지고 가동을 하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이거는 석탄 부족에 의한 부분도 다소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중국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헝다처럼 글로벌에게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이게 중국도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공급망을 힘들게 하는 문제로 장기화될 수 있겠죠. 네. 왜? 누구도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지금 네. 공급망 쇼티지라 그랬는데 중국이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형태가 될 거고 중국 정부조차 관리가 안 되는 진짜 수급의 문제라면 이거 언제 좋아질지 우리 모두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따져보니까 중국 정부는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면 이 공급망 쇼티지에 의한 인플레이션 문제는 그렇게 한없이 걱정할 문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중국도 그 피해자인데 자기네가 미쳤다고 여기다 불을 지를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항상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시장 리스크인지 개별 리스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리스크라면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개별 리스크라면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전력량 부족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는 그런 불을 지르는 형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과 전력 생산량은 완전히 유사한 궤적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산업 생산은 그 나라의 경기와 실적을 말해줘요. 중국의 산업 생산과 중국의 전력 생산량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이 탄소 배출 문제를 갖고 전력 생산량을 조절한다. 그럼 산업 생산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집니다. 결국 그 얘기는 중국의 산업 생산이 내려갈 거고 그 얘기는 중국의 펀더멘털은 당분간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산업 생산 지수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빠르게 하향 조정 당하고 있는 겁니다. 헝다 사태와 전력 공급이 중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어느 정도 이게 중국 정부가 조절을 못해서 무정 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공식적인 그런 흐름이 저는 이머스트가 왜 중국에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했냐면 잘난 체 한 게 아니라 시진핑은 중국 경제보다 지금 뭘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의 3연임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도 그 어느 때보다 극렬하게 대항합니다. 왜? 자기의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심을 무마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한판 붙으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한 정권의 그런 의심들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려면 뭘 희생해야 돼? 경제를 희생해야 돼. 근데 우리는 경제에다 투자하는 사람이지 시진핑에다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중국의 경제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만약에 시진핑이 자기 3년임을 위해서 미국하고 대판 붙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쪽에서 취약한 건 중국일 거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는 최대한 줄여놔야겠다. 제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 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러나 대만 정도에서 혹시라도 맞붙었을 때 사실상 중국의 익스포저는 없는 게 더 좋다. 줄일수록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시진핑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런 판단하지 않는데 지금 너무나 그런 자기 정권에 대한 부분이 워낙 강하다 보니 네. 제가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정치인. 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참 요거 빼먹었네요. 우리한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중요하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력 그 공급 부족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반도체 회사는 한 달을 쉬면 그러니까 잠깐 중지만 한 번 해도 한 달 걸립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그리고 중지가 전력이 공급이 끊긴 그 시점에서 만들던 모든 부품은 다 폐기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손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입는 손해보다 한 달 멈추는 바람에 하이닉스가 한 달 멈추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공급을 못하게 되면 공급량이 적어져서 글로벌에서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해요.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하이닉스가 더 많긴 합니다. 서서 서버려가지고 내는 것보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크죠. 특히 저는 요즘 삼성전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라서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삼성전자가 설까봐 걱정이 많은데 삼성전자가 있는 시안이라든지 뭐 하이닉스가 있는 우시 쪽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생산 비중을 좀 보시면 지금 중국 시안에 있는 낸드 그 팹에서 만드는 그 양은 생산 비중은 글로벌 캐파로는 1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우시에서 그러니까 시안에서 나오는 양이 멈추게 되면 글로벌 전체에서 15%의 부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우시에서 나오는 D램은 글로벌 10%.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좀 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데는 삼성전기입니다. 천진인데 여기는 아마도 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캐파가 좀 워낙 크네요. 40%예요. 그래서 상당한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시안이나 우시는 그래도 조금 안 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거의 영향 없을 것 같고요. 천진이나 시안 쪽, 특히 이제 천진은 아마 해당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그 MLCC 아시죠? 이거 이제 요즘 엄청나게 인기 있는 지금 삼성전기 초호황이에요. 근데 이럴 때 충격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얘기고요.